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11월의 첫 시작인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갈수록 상승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엔 코스피 코스닥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죠. 오늘도 그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6% 하락하면서 현재는 3,901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상승 탄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1.58% 올라가면서 927선에서 움직임 보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면 외국인은 지난주 금요일에 2조억 원 넘게 순매도했는데 오늘도 지금 매도 우위 이어갑니다. 63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도 함께 1,319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621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입니다. 각각 1,035억 원, 382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만 홀로 매수 우위 보입니다. 1,547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 먼저 보면 지난주 금요일 반도체 투톱은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출에 휘청거렸는데 오늘 지금 삼성전자는 하락합니다. 0.1% 소폭 하락하면서 10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19% 올라가면서 53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주 금요일에 북미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로 6%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 0.31%, 0.25% 올라갑니다. 40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62% 올라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67% 올라갑니다. 시총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대차 2.87% 내려갑니다. 25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미국에서는 원전주가 강세였는데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는 1.7% 내려갑니다. KB금융은 주말 사이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기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합권에 유지되어 있고요. HC현대중공업 3.83% 내려갑니다. 기아도 2.45%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알테오젠 3% 상승하면서 현재 54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천스탁 정책 기대감에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모두 상승불 켰는데 현재 1위부터 5위까지도 다 상승불 킨 모습입니다. 특히 에코프로 형제들 큰 상승 흐름 보입니다. 에코프로 BM 7.81% 올라가고 있고 에코프로는 10%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도 2.02%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그룹이 전 계열사의 로봇과 휴머노이드 활용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 1.95% 올라갑니다. 44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펩트로는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에선 또 20% 넘게 급등했다가 시간의 거래에선 9% 하락하는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오늘도 6% 넘게 내려갑니다. 현재 거래가 31만 9,500원입니다. 리가켄바이오 2.28% 올라가고 코오롱 티슈지는 증권가 우평의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8만 6,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 4.58% 올라가고 삼천당제약도 4.85% 강세 보입니다. 특징 종목들 살펴보시죠. 보안주가 강세입니다. 쿠팡에서 3천만 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죠. 특히 거의 반년 전부터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보안주가 강세 보입니다. 소프트캠프 29.98%, 30%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사이버원도 16.75% 올라갑니다. 다음 특징 종목 보시죠. 해운주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해운 대표주들이 운임 회복 기대와 함께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해양진흥공사가 컨테이너 박스 수급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삼성중공업이 대만 해운사인 에버그린의 본사에 원격 운용센터를 개소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특히 HMM은 지금 4.75% 올라가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컨테이너 부문 원가 경쟁력이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특히 강세 보입니다. 페노션도 4.51%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스와프 연장 협의와
환율 대응 협의체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467원에서 출발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또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대감에 환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9시 30분 기준 해서는 지금 1,467원 1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0.35% 여전히 하락하면서 3,912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68% 올라갑니다. 927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이경수 하나증권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11월에 코스피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결국 4천선 회복을 못했어요. 자, 이제 12월 첫날입니다. 오늘 일단 장 초반 일단 상승 출발하나 싶었는데 곧바로 하락 전환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11월에 그 말씀해 주셨던 변동성이 가장 큰 화두였는데 12월 첫 거래일도 사실 이제 변동성이라는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뭐 최고점, 최저점 거의 이제 100포인트 정도의 이제 차이를 보이면서 상승과 하락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외인들의 어떤 수급의 변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제 심리가 좀 약간 그 변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높아진 환율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이 아무래도 코스피의 어떤 발목을 계속 붙잡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 측면에서는 이제 환율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산 배분 측면에서 뭐 한국 주식만 파는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그 이머징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매도세가 오늘도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위의 어떤 그 코스닥 시장의 어떤 활성화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시를 통해서 이제 부인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하면서 벤처 펀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벤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의 어떤 이제 상장 기업들, 비상장 기업들을 이제 고루 사는 그런 펀드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때에도 코스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컸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이제 뭐 신문에서 잘 보셨겠지만은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그 운용사를 선정을 하고 이제 집행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현금으로 이제 부여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기업들 이런 측면에 또 수급적인 호재가 부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는 코스피 시장의 어떤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높다가 떨어지는 측면에서의 알파 전략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낮아졌을 때는 어떤 시장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우리가 알파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투자의 심리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어떤 변동성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어떤 상승세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1월에는 큰 변동성을 겪었고 지수 자체도 출렁이면서 결국에는 기대만큼의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는 한 달이었다면 12월은 좀 다를 수 있다. 11월을 묶어놨던 그 이슈들이 좀 풀리는 형국들이 보인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가 대표적이 되겠죠. 그럼 12월에 우리가 산타랠리라는 걸 항상 늘 기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형국은 어떻습니까? 산타랠리를 기대할 만큼 환경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금리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센티먼트라든지 이런 그 어떤 이제 수급적인 환경, 결국은 이 센티먼트는 수급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겠죠. 지금 일단은 실적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좋았던 그 실적 발표가 다 끝났죠. 그리고 이 실적 시즌의 어떤 공백기예요. 그러니까 컨센서스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실적도 업데이트를 해보면 별로 이제 보고서가 많이 나오지 않는 모습.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뭐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그런
보고서가 빗발쳤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실적이 발표가 된 지 뭐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소강 상태죠.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에 어떤 그 수치라든지 그런 업황을 보고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를 조정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센티먼트라든지 이런 금리라든지 이런 환경이 조금 더 중요해질 수가 있겠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찌됐건 12월 달에 다음 주겠지만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그런 확률 자체가 기대금리가 뭐 81%가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환율 자체도 상승세가 높은 수준이지만 상승세는 1,470원대에서 이제 올라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세는 조금 둔화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이제 FOMC 이후에 계속해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인하를 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시장은 펀더멘탈보다는 이런 수급적인 것이나 센티먼트 측면에서 계속해서 그 모르핀을 맞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음 주에 이제 FOMC를 기대하면서 금리가 이제 떨어지고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우리 한국이 진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기존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완화되는 정도의 수준이지 이런 것들이 급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한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가장 좋은 쪽은 호재성은 실적인데 실적의 공백기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4분기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12월 말이라든지 1월 초 정도는 되어야 다시 높아진 실적의 눈높이를 가지고 우리가 베팅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센티먼트 측면에서는 약간 좀 제한적인 흐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도 매도세가 좀 제한이 되는 것뿐이지 이것이 매수 전환으로 이끌어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 소비 이제 이런 시즌이기 때문에 연말 이제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소비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또 분위기가 급변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과거의 어떤 그런 데이터만 보게 된다면 지금까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의 악재가 약간 해소가 되는 그런 수준으로만 호재가 있을 것이다.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율 부담이 많이 덜어내도 그럴까요? 예를 들면 1,450원 밑으로 떨어진다든가 환율이 그러면 확실히 기조적으로 눈에 띄게 이제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기존에 우리가 저평가됐던 부분이 실적은 좋은데 이런 수급적인 환경적인 그러니까 수급 환경 말씀하죠. 예, 환율 그러니까 금리 한번 내린다. 12월 네. 9일에 FOMC에서 금리를 한번 내린다. 네. 그리고 환율도 예를 들어서 내리고 1,450원 밑으로 훅 한번 빠지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환경이 또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근데 이제 금리를 떨어뜨렸는데 이게 이제 뭐 금리가 안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올라가고. 그러니까 보험용 금리 인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해석이 되면 그럴 수 있겠죠. 내년에 그렇죠. 좀 더 매파적으로 본다든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1,450원대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외인들이 엄청나게 국내 증시를 할 겁니다. 예, 저평가가 부각이 됐던 측면이 어찌됐건 지금 한국의 PER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PER이 9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국이 11배, 12배를 받는데 주가는 올랐지만 실적이 더 좋은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나타나는 환경에서 외인들이 이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이 될 건데 지금은 이런 환율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고 미국 금리도 떨어지고 이제 환율이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외인들 측면에서 이제 부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환율에 대해서는 추세성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네. 환율은 펀더멘털이 중요할 텐데 한국은 내년에 경기 성장률 1%고 미국은 2%고 이런 측면에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환율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단기적인 어떤 이런 수급적인 환경이라든지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어떤 그 투자라든지 서학개미 투자가 올해만 하더라도 한 40조 원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순매수가. 네.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매년 미국과의 무역 협상 때문에 매년 나가야 되는 그 정도의 규모가 우리 그 국외로 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까지 좀 고려를 한다면 환율이 이렇게 뭐
안정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어느 정도 좀 1,450원대까지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외인들 수급은 상당히 국내 증시에 들어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더 기다려야 되겠군요. 지금 다음 분기 어닝 시즌이 돼서 예를 들어서 어닝 시즌 통해서 실적이 확연하게 개선되는 모습, 환율도 확연하게 안정되는 모습, 금리도 역시 인하 더하기 내년에도 여전히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된다라는 어떤 확신, 뭐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개인들은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게. 지금은 사실 차익 실현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수가 좀 빠질 때 유망 업종들은 또 저가 매수라고 판단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겠지만 일단 12월 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수를 투자를 한다, 대형주를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제 외인을 따라하면 됩니다. 외인들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면서 알파를 같이 부각을 시키면 되는 거고 네.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 외인들이 팔면은 그때는 손실이 나더라도 단기적인 어떤 손실을 회피를 해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관찰이 된다. 그리고 종목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2월 달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12월에 어떤 계절성 측면에서도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크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의 핵심적인 투자 주체는 물론 연기금도 맞겠지만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가장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만 코스닥을 한 7천억 정도를 샀습니다. 네. 코스피를 한 3조 원을 팔고 코스닥을 그렇게 많이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그 공백기다라는 것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수급이 조금 더 중요한 그런 계절성을 보유하고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수 플레이어들을 우리 코스피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를 갖다가 주로 매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외인들 수급에 항상 그렇겠지만 그래도 12월 달에는 조금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12월 달, 1월 달에 약간 수급의 낙수 효과, 그리고 연기금의 코스닥의 어떤 그 매수세,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런 측면에서 조금 단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렇지만 1월 달 전후로 1월 초 정도에 한국의 실적이라든지 글로벌 이제 빅테크의 어떤 실적이 다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펀더멘털이 개선이 될 때는 그때는 다시 지수 대형주 위주의 어떤 뭐 빅테크 위주의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 그렇지만 12월 달에는 약간 좀 다른 그런 시장 성향을 조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도 예를 들어 TPU라는 아이템이 뜨면서 이제 엔비디아와 엔비디아의 파트너인 하이닉스는 좀 치고 구글 알파벳과 뭐 브로드컴과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친밀한 삼성전자가 오히려 좀 더 탄력적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양상이 또 바뀌었잖아요. 결국 이제 한국 투톱 반도체 기업들 기준으로 보면 뭐 GPU가 좋던 TPU가 좋던 모두 다 우리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다 이제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부품 업종으로 장악을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 둘이 싸워가지고 전체적인 매출의 파이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GPT, 뭐 챗GPT가 기반한 엔비디아라든지 뭐 제미나이 기반의 어떤 TPU 같은 경우가 또 전체적인 파이가 확산이 되는 상황에서는 한국의 투톱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실적 추정치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우리가 지금 TPU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추론용 칩이 새롭게 학습용 칩에서 애드업 된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이 TPU가 왜 되느냐? 기본적으로 휴머노이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새로운 발주로 팹리스가 발주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TSMC가 상당히 좀 불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TSMC의 어떤 그런 이 발주를 파운드리 측면에서 누가 커버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 슬슬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팹리스의 어떤 주문을 삼성 파운드리가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내년에 대한 실적 추정치라든지 4분기 실적 추정치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에서 둘 다 실적 컨센서스 올라가고는 있지만 삼성전자가 조금 더 실적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수치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형주 중에서는 네이버가 이슈가 큰 게 있었죠. 어피트 운영사인 두나무와의 합병이 결정이 됐는데 합병 결정하고 기자회견 날 또 어피트의 해킹
소식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병에 대한 그 뭐랄까 기대감에 찬물을 좀 끼얹은 상황이 됐어요. 네이버 주가는 언제쯤에 그러면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까? 상당히 실적도 잘 나오고 괜찮은 인수합병 이슈도 나왔고 했는데 그 투자자들의 기대만큼 주가는 전혀 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일단 주가가 좋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 컨셉의 B2C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비자 컨셉에서의 어떤 그 매출이 많이 늘어나야 기본적으로 리레이팅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내수용으로도 이제 뭔가가 이제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네이버는 기관들의 어떤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사실 이제 주가가 빠지는 그런 이제 세론이 나타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투자들의 관심의 도가 높고 사실 기대감이 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실적도 좋은 것은 맞겠지만 뭐 이제 조금 더 실적이 한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측면의 어떤 그 스토리라든지 특히나 이제 B2C 관련한 어떤 서비스, 네이버, 카카오 기반의 어떤 이제 AI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화두가 되어야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의 리레이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도 정부의 지원의 어떤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지난주에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 개인들이 관심이 가는 코스닥 쪽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도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들은 임상이라든지 뭐 라이센스 아웃 같은 대형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르잖아요. 지금 딱 그 시점들이 좀 맞아 떨어지는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코스닥 비슷한 그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주가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지수의 변동성, 베타의 변동성이 낮아질 때는 알파가 튀어오르거든요. 지금 11월 달부터 지금 지수가 오르지 못하고 횡보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수급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인들이나 연기금 입장에서는 알파 투자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지수를 팔고 코스닥이라든지 소형주를 사는 그런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알파 전략이 좀 부각이 되는 측면에서 중소형주의 어떤 그 리레이팅 컨셉 그리고 TP의 어떤 그 변화 그리고 실적 컨센서스의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12월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네. 계절적인 측면에서도 12월 달부터는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형주라든지 시장 측면에서의 어떤 컨센서스 공백기에 어떤 이제 하나인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2월 달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 괜찮다. 그렇지만 1월 달 전후로 해서 다시 대형주로 옮겨 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분명히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질문을 끝으로 드릴게요. 자, 12월 산타랠리에 대한 지금 기대, 우려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상당히 주목해야 될 물가 지표, 고용 지표도 있죠. 다음 주엔 이제 금리 결정을 나는 미국 FOMC 예정돼 있죠. 이런 것들이 예상대로만 딱딱 시장 정확히 말 시장 기대대로만 맞아 떨어져 간다면 12월에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일단은 AI에 대한 기대감, 우상향의 어떤 추세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컨센서스의 공백기이긴 하지만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알파벳의 어떤 컨센서스는 여전히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의 어떤 이제 차별화든지 키 맞추기 시도는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이번 주 금요일에 물가 지수 미국의 PCA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예상치 같은 경우 2.9%입니다.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2.9% 이내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이제 물가 지수를 보인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힌트가 계속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금리만 떨어진다면 빅테크라든지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타겟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이어서 의무 공개 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의무 공개 매수제도를 통해서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도 대주주와 동일한 가격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M&A 자체를 위축시켜서 결과적으로 보면 일반 주주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날의 검 같은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뉴욕 주립대 경영학과 권영준 석좌 교수 나오셨고요. 카이스트 경영대 이병태 명예교수, 화신사이버대 박병호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마도 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수합병 과정에서 대주주에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서 비싸게 주식을 팔았지만 상대적으로 소액주주는 좀 헐값에 파는 게 관행이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의무 공개 매수 제도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보죠. 박 교수님. 예.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주식이 일반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 가격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게 관행이었습니까? 관행이죠. 왜냐하면 네. 이제 이게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시장 가격보다 사실은 이제 그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그러면 인수자는 거기다 웃돈을 얹어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 어떤 뭐 업종, 뭐 기술 이런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항상 경영권 프리미엄은 양의 숫자로 있는 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 관행이죠. 아주 망해가는 회사가 아니다 하면은 네. 항상 경영권 프리미엄 붙는 게 일반적인 그런 그 일반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무 공개 매수는 아니지만 우리도 지금은 일반적인 공개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개 매수 가격을 책정할 때는 최근 거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합산해서 매수가를 정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저기 그 일반적으로 합병 같은 거 할 때는 합병 반대하는 주주들에게는 그 합병 매수 청구권 통해서 그렇죠. 매수 공개 청구권이 매수를 있죠. 하는데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에 의해서 그 M&A 용어상으로는 태그 어롱이라고 그러는데 네. 한국말로 하면 뭐 매도
동반 매도 청구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에 해 가지고 대주주가 엑시트할 때 일반 주주들도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태그어롱 제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상장 기업의 소액 주주들도 사실은 이 같이 지배주주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같이 향유하고 또 엑시트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상황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대주주의 지분은 상대적으로 좀 더 비싼 가격에 주고받고 거래를 한다. 근데 일반 주주는 그렇지 못하다. 이 상황 자체가 온당치 않다고 보시는지부터 의견을 이제 교수님께 먼저 좀 네. 듣겠습니다. 우선 경영권이 무엇이냐? 경영권이라는 것은 이제 CEO를 포함한 임원진들,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할 때 네. 그걸 경영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과연 대한민국의 지금 기업들의 이사회 그리고 그 총수가 결정되는 즉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발되는 과정이 있는지 정상적인 과정에서 시장이 작동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경영권 프리미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소위 말해서 계속 세습 상속해가지고 네. 그 가는 과정에서 좀 사회적인 무리도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심지어 CEO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회사 경영이 더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경영권은 비정상적으로 소위 언론에서 만들어낸 용어를 갖고 계속 지배주주들 즉 재벌들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오너들이 사실은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 파워를 경영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뭐 역사가 굉장히 깊죠. 오래됐죠. 네. 그래가지고 뭐 IMF 때는 그런 기업들이 다 지금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고서 다 퇴장했고요. 역사의 뒤안길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동양그룹의 사태라든지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무리를 많이 끼쳐온 상태에서 네. 국민들의 그 피해뿐만이 아니라 소액주주들, 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은 일반 국민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또다시 이렇게 경영 정상화 그리고 시장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정상화하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하고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과거와 똑같은 식의 답습을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주식인데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으면 좀 더 비싸지고. 저는 이게 또 이제 그 재벌 문제 또는 반기업 선동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미국처럼 금융시장이 발달해서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그 지배 구조가 형성되는 나라하고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처럼 뭐 그 유럽이나 한국 같은 데서는 대개는 그 가문이 경영하는 거가 있는데 사실은 미국하고 영국이 금융시장이 발달한 나라들에서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그 미국 같은 그 경영 지배 구조가 있다고 해서 그 기업들은 뭐 문제가 없냐? 거기도 여전히 엔론 사태나 뭐나 다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지배 구조 이슈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경영의 프리미엄은 결국 경영권을 넘기는 거는 저 우리나라도 얘기하면 이제 대주주죠. 대주주인데 그 사업권을 넘기는 건 하다못해 그 골목에 식당을 넘길 때도 고객을 확보 많이 하고 있으면 권리금. 예, 권리금이라고 하는 경영권을 주죠. 그래서 지불하고 있고 그 블락딜이라고 그래서 대주주가 경영권을 넘겨야 되는데 시급한 상황이 있으면 그걸 많은 걸 한꺼번에 사줄 사람한테 싸게 파는 경우도 있고 네. 사는 사람이 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경영권을 넘겨받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주는 것도 있어서 이거는 뭐 일반적인 일이고 블락딜에서 늘 있는 일이죠. 우리가 그 한 기업의 경영진을 다 임명할 수 있고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고 우리 같으면 대를 이어서 상속을 할 수도 있는 그들의 책임과 권한하고 주식을 사가지고 오늘 아침에 사가지고 내일 파는 사람들하고
책임과 권한이 같으니까 동일한 모든 거에서 동일한 가격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는 사실 그게 더 정의로운 일인지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죠. 기업들은 우리가 M&A를 해야 되는 이유가 다 다르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 거고 급하게 구조조정하려면 싸게도 파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획일적인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그만큼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헐값에 소액주주들은 팔고 대주들은 한 혜택을 받았다 이런 시각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도 그렇지 않고요. 예. 박 교수님. 예. 그 이제 논점은 뭐냐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을 경우에 이걸 지배주주만 이제 독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소액주주들도 같이 이제 공유해야 되느냐 이 이슈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이렇게 상장 기업이라 그러면 이게 있는 게 정상입니다. 한국 우리 국내에서도 사실은 법이 97년도인가 생겨가지고 이 제도가 시행됐었습니다. 근데 상장사라면 예, 상장사라면 왜냐하면 이제 그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그렇죠. 시장에서 예. 모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97년도에 이 제도가 생겼다가 이제 그 아시다시피 97년도 같으면 저희가 IMF 경제 위기가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좀 망가지고 해서 구조조정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 갖고 이 법을 1년 만에 그걸 폐지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제도는 다 있고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려 그러면 소액주주들도 보호해주는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정상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시행을 늦추고 시행을 못했던 게 비정상이기 때문에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뭐 어떤 게 옳다 그러다의 어떤 논리적인 그런 이슈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말씀도 그렇게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네. 미국 증시는 비정상이겠네요. 미국에는 이런 규제 없거든요. 미국에는 공개 의무제도 없어요. 그럼 미국 왜 대한민국 투자자가 그렇게 많이 지금 미국 증시에다 투자를 하죠? 이런 제도가 없는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어느 게 이게 있어야 정상이다 이런 판단은 저는 그 어떤 그 지배구조 논리나 어떤 자본시장의 이론에도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제도에 어떤 제도를 소액주주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네. 소액주주의 보호 제도를 강화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제도라는 거는 균형을 이뤄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다른 나라에 있는 제도를 채택을 하려면 경영권 보호에 대한 다른 나라 제도도 채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영권 보호를 위한 다른 나라 제도는 다 불허하면서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만 마땅히 해야 된다. 이게 균형적인 시각의 이야기인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우선 반기업이라는 단어를 학자들이 쓰는 거는 저는 상당히 그 조심스럽다. 대한민국의 학자들 중에서 반기업 학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특히 경영학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부패하고 그리고 완전히 자기 멋대로 비리를 저지른 그런 기업인 그런 행위를 하는 반기업인에 대한 정서는 있죠. 반시장이나 반기업이라는 정서는 적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없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두 번째, 미국의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의무 공개 제도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맨다토리 테이크오버 룰이라는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그 증거 조사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디스플린이 가해지는 그런 나라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스티브 잡스는 오너예요. 스티브 잡스가 쫓겨납니다. 대한민국이 상상도 못하는 케이스죠. 스티브 잡스가 왜 쫓겨나냐? 실적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다 아직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쪽 후임자가 잘못하고 스티브 잡스가 다른 회사 우리가 토이스토리 뭐 해가지고 등등 해서 이미 검증이 되니까 다시 모셔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폰 만들고 아이패드 만들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의 원리고 그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얘기할 때 그냥 견강부여해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 알라 그러면 정말 미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든 제도를 다 알고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미국의 요거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뽑아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저희의 책임입니다. 저희의 책임으로. 제가 좀 반론을 드려야 될 텐데요. 스티브 잡스가 창업자지 오너였습니까? 오너 아니에요. 미국의 스티브 잡스. 그래서 지금 어떤 경향이 되냐. 스티브 잡스의 사례를 보고 나서 그 후에 생기는 기술 창업 회사들은 다 창업자들이 차등 의결권을 위해서 엄청난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그 테슬라의 의결권을 70% 이상 가지고 있고 그 큰 회사인 페이스북의 회사인 메타에도 저커버그가 거의 77%의 그 지배적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차등 네. 의결권에 의해서.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가 오너였다라고 하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스티브 잡스는 지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공개적으로 그 자본을 자본시장이 그 조달하면 지분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지분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지배하는 이사회에서 실적 부족으로 내보낸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미국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예. 대한민국의 소위 재벌 기업들의 오너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간 지분이 얼마나 됩니까? 1% 평균 1% 미만이에요.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오너라고 부르고 스티브 잡스는 오너가 아니다? 창업자를 오너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관행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뭐 특별히 그 nothing different. 그런데 아니요, 지금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경영자들은 1% 미만 가진 사람들을 과보해가지고 그 출자 조약 제한제도 뭐 등등 해가지고 전부 그런 제도를 다 와해시켜가지고 오늘 왔는데 사실 공정거래법이 계속 완화되는 거 하는 것도 SK그룹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가 너무 농담이 확대돼가지고 SK까지 나오면 제가 이게 수준이 안 됩니다. 논의를 하는 걸로 나와 있던데. 이게 이제 저희는 일단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해서 이걸 시행했을 때 그 여파를 이제 좀 짚어볼게요. M&A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보세요, 박 교수님? 이렇게 이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M&A 시장이 위축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제가 이 실무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왜요? 더 많은 자금이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그게 물론 이제 지배주주권만 산다고 했을 때 필요한 자금보다는 소액주주까지 다 인수한다 그러면 자금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금 부담 때문에 이 그 M&A 시장이 위축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보면 이제 양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오히려 이게 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건전하고 수준 있는 M&A가 인수 문화가 정착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렇게 좋은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인수자가 이 어떤 특정한 기업을 인수한다 그러면 지배주주 인수를 하고 나서 나머지 주주에 대해서 공개 의무로 해가지고 이제 팔아라 텐더오퍼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인수자가 만일에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고 경영을 잘할 걸로 생각되면 기존 주주들이 그게 응하지 않습니다. 뭐 10% 20% 더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상한가를 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스프라이 체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하청업체를 인수를 한다. 그 기업 상한가 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장 가격이 더 올라가는데 굳이 그게 공개 매수에 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이 인수를 하느냐, 누가 인수를 하느냐. 그 인수하는 경영 그 능력이 지금 현재 지배주주보다 굉장히 뛰어나다고 판단될 때는 네. 시장 가격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유능하고 실력 있는 데서 인수를 할 경우에는 그 인수 자금이 지배주주 인수하는 거 말고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옥석이 구분되는 시장이 된다는 게 이제 이 제도의 장점이 오히려 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들이 뭐 경영권 방어를 많이 얘기하는데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영권 방어는 제도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경영을 잘하면 저절로 경영권 방어는 됩니다. 경영을 잘하고 있어갖고 시장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는 회사를 어떤 주주들이 그게 넘기는 걸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또한 이 제도가 성립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크오버 하는 데 있어갖고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또 경영권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기업 산업군 같은 사람들이 이제 기업을 인수하려고 할 때 막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적대적 M&A. 그렇죠. 근데 적대적인 표현은 사실 맞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적대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우호적, 적대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배주주 입장에 봤을 때 적대적인 거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저 지배주주가 바뀌고 경영층이 바뀌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또 올라가지도 않고 네. 뭐 경영회사 성장이 정체돼 있을 경우는 바뀌는 게 그게 우호적 프렌들리한 거지 그게 무슨 적대적입니까? 그래서 지배주주 시각에서 모든 걸 봐가지고 적대적이다 이렇게 보는 걸 맞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M&A가 오히려 더 질적으로는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물건을 사고 파는데 사야 되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요가 늘어난다. 이거 상식에 반하는 얘기잖아요. 기업을 사는데 M&A 해야 되는데 사야 되는 주식이 많아져가지고 인수 비용이 늘어나는데 인수가 활성화된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경제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그 기업 우리나라에서 이 M&A에 대해서 약간의 제도 변경이 주가에 그 큰 영향을 끼칠 거냐? 저는 이거 지금 요새 주식 포퓰리즘에 그 없는 이슈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코스피에서 M&A는 거의 없어요. 경우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 기업이 구조조정하고 아주 비상적일 때만 있고 주로 코스닥에서 많이 일어나요. 네. 근데 코스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무분별하게 상장시켜 놔가지고 상장 폐지되고 이러기 때문에 상장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게 많아요. 그 우리나라 코스닥이 지금 그 워낙 우리 그 국내 증시를 투자자들을 외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스닥의 무분별한 상장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M&A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정말 그런 경우에 과연 우리가 그 외국에서 거대한 것들을 대주주 또는 지배 경영층의 이익에 반하는 무슨 적대적 M&A 이런 것들의 이슈로 얘기하는 거가 우리 실정하고는 좀 맞지도 않는다. 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이제 M&A 유치기 되고요. 뭐 진짜 능력 있는 기업은 상장도 폐지하거나 더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크고 규제가 많아지고 그러는데 유망한 기업들이 우리 기업에 상장을 할까?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에요? 네,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까? 뭐 대안이 많잖아요, 기업은. 이건 뭐 우리가 쿠팡 같은 기업들 다 미국에 상장하고 그러잖아요. 중국의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에 상장하고 상해나 북경 증시에 상장 안 하고 싱가포르에 상장 안 한 이유는 차등 의결권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경영권 보호에 대한 제도는 없으면서 규제만 많아지는데 우리 쪽에다 상장을 하겠느냐 이런 거가 되고요. 25% 미만 주식 미만인 경우는 이 공개 의무 제도가 없다. 그러면 누가 이걸 제일 좋아할 거냐? 행동주의 펀드들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 자기들끼리 연합해가지고 25% 미만씩으로 쪼개기 해서 두세 개 해가지고 매수하면서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경영권 위협을 가해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많이 있었던 사례들 그런 행동주의 주식 그 펀드들의 상당히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의무잖아요. 의무로 도입되니까 소위 우회 전략 같은 것들이 나올 법은 해요. 네, 그렇죠. 25% 미만으로 지분을 이제 보유해서라도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다면 사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제 하나 그 전에 일반 커머디티, 일반 상품하고 금융시장, 즉 증권시장에서의 주식을 같이 비교하는 거는 파이낸스의 기본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소액주주들을 다 합하면 50% 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삼성전자도 전부 다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를 많이 합니다. 캐피탈 게인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 투자가 별로 없어요. 네. 이게 뭉쳐지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뭉쳐지지를 못하니까 소위 지배주주 내지는 그 과점 주주들이 모든 거를 다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커머디티 시장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쪼개가지고 뭐 이렇게 팔지 않잖아요. 근데 회사가 그거를 지분이라는 걸로 다 쪼개져 있는 상태를 어떻게 뭉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저희 수익 공급 원리도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을 수 있는 것. 근데 이번에 의무 공개 제도를 이렇게 100%를 한다 그러면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소액주들의 힘, 이제 무서운 소액주들의 힘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본시장이 건전화되고 상식화되고 시장에 디스플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커머디티 시장하고 파이낸셜 마켓하고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 이상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합쳐져도 그 주식, 그 회사를 살려고 그러면 사는데 비용이 늘어나는데 뭉쳐짐으로써 비용이 늘어나는데 M&A가 건수가 안 줄어든다고요? 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주식도 줄어들만 한 적 없잖아요. 아니요, 지금 얘기가 그렇잖아요. 커머디티하고 파이낸스 시장이 다르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요. 당연히 주가도 사겠다는 거하고 공급하고 수요의 결정에서 주가가 움직여요. 물론 그 원천적인 가격이 있지만 지금 왜 주가가 다 올라갑니까? 돈이 풍부해져 가지고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수요 공급의 법칙이 왜 작동이 안 됩니까? 거기 M&A라고 하는 주식을 거래하는데 왜 수요 공급의 법칙이 작동이 안 되죠? 한국 주식시장이 지난 7개월 동안 계속 성장해왔던 이유는 뭐 전문가 잘 아시겠지만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 그리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지금 가시권에 들어와 있고 이런 요인들 때문에 돈도 몰리고 투자자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지 뭐 유동성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뭐 없던 돈이 갑자기 생깁니까? 그런 호재가 붙었기 때문에 된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저 M&A는 제가 보기에 정상적인 M&A 그건 당연히 정상적인 절차로 가야죠. 그리고 비용이 비싸진다? 아니 비용이 비싸진다는 이유가 사실은 자기들이 이게 판단했을 때 그 회사의 가격보다 비싸게 물으면 안 사겠죠. 시장 원리가 작동하면은. 그리고 당연히 제가 많은 주식들을 가만히 계세요. 많은 소액주주들 주식을 이제 사야 되면은 네.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 대주주한테 주는 프리미엄을 낮추겠다, 이거요? 낮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스프레드 한다는 스프레드 하는 말씀이세요? 거죠.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아까 그 반론은 이런 거예요. 무슨 금융이니까 커머디티하고 다르다.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M&A에 대한 영향이 제가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될 거는 이 M&A를 어떤 획일적인 것으로 한 가지로 정의하는 거예요. M&A라고 하는 거가 이런 제도를 만들면 M&A가 반드시 커진다, 줄어든다. M&A마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이유가 다 다르고 바게닝 파워가 다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자, 일단은 제 다음 질문 드리기가 좀 약간 그러고 한데 사실 지금 이것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3차 상법 개정도 지금 코앞에 와 있거든요. 이 자사주 수각 의무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견들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자사주 수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경영계가 우려하는 바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상대적으로 헐거운 상태인데 이렇게 주주들의 권익만 강화되는 쪽으로 계속 무게중심이 옮겨지니까 밸런스가 안 맞다 이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의 논의 과정에서도 사실 그 얘기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두렵지만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사주 수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속도 낼 것 같아요. 박 교수님. 이제 사실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일어났냐? 따지면 과거에는 사실은 이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북 대치하고 있고 그런 지정학적 위험, 뭐 우리는 뭐 중국과 뭐 러시아도 가까이 있고 다 이런 어떤 지정학적 위험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최근에 사실 그 얘기가 쏙 들어갔죠. 왜냐하면 대만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대만은 사실 중국과 그렇게 대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데가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 지배구조의 문제에 사실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상법 개정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와중에 사실은 핵심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사주 문제입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 관행이 사실은 잘못됐던 거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거는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자사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지배주주가 그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이거를 자기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건 자본의 감소인데 자산으로 활용했던 건 잘못된 거는 뭐 교과서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이론적으로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걸 제도를 시행한 데 있어 갖고 기존의 자사주는 뭐 시간을 좀 주더라도 소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향후에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는 네. 그거는 용처에 따라 갖고 용도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사전 내 용도를 이런 용도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게 분명히 할 경우에는 반드시 100% 소각만을 그 강요하는 거는 좀 이렇게 일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네. 뭐 직원들의 뭐 스탁 옵션을 준다든지 그럼 아니면 예외 규정은 둘 것 같아요. 지금. 예외 규정이 네. 어느 정도 허용된다면 이 자사주 소각 문제 이게 3차 상법 개정이죠 이게 네. 이거는 예정대로 진행돼야 되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미 또 이게 그렇게 이렇게 진행할 걸로 다 믿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사주에 대한 용도를 기존에 그럼 기업들이 왜 썼냐? 사실 이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종의 자사주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되게- 거죠. 예. 근데 그 목적하고 다르게 실질적으로 그 자사주를 특정 기업하고 바터를 쳐가지고 갖고 있다든지 사실은 특수관계인이죠. 특수관계인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자사주라는 건 회사 돈 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적이 나쁘니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그 실적이 나빠가지고 회사가 떨어져가지고 경영권을 사실 경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사실 M&A를 당해야 되는데 자사주 가지고 M&A를 자기가 경영권 보호라는 이름으로 계속 보호한다 그러면 네. 손해를 누가 보나요? 그 회사 돈 가지고 사실은 주식 사가지고 그걸 소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일반 주주들이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박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경영은 본질에 충실하면 된다. 본질에 충실이 본질을 안 하고 자꾸 딴짓 하려고 그러고 자꾸 특수관계인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이런 짓 하는 거 없어야 됩니다. 정말 OECD 국가에서 그런 거 허용해 주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권 교수님 포이즌 필이나 차등 의결권 도입하는 거는 그런 어떻게 것도 생각하세요? 순차적으로 필요할 때가 되면 논의해서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네. 이명태 저는 교수님? 이 두 분들이 자꾸 한국의 이상이 뭐 비정상이고 한국 기업들이 다 이상한 짓 하는 거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아요. 저는 네. 우선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진짜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걸 계산해서 보면 우리나라 주가가 절대 낮지가 않아요. 북밸류라고 하는 이상한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서 장부 가치요? 그런 거거든요. 장부 가치하고 주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뭐 유럽 같은 데도 우리 피라미드식 우리처럼 수직 계열에 의한 지배 구조라든지 특히 차등 의결권, 황금주, 포이즌필 그리고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가중 의결권 인정하는 거 많고요. 그다음에 분할 이사회 교체하는 스태거드 보드 제도라든지 우선 국부 펀드가 우호 지분을 확보해 준다든지 네. 그런 뭐 전환 주식을 통해서 전환제를 통해서 지배력 유지하는 그 수많은 제도가 한국엔 거의 다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전 세계 지금 글로벌 추세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혁신 기업이나 고성장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이에요. 자등 의결권, 홍콩, 싱가포르 다 도입했죠. 네. 우리만은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다음에 단기 주주 행동주의가 증가하면서 경영권 보호 장치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쪽으로 회사들이 옮겨요.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 회사가 델라웨어에 그 본사를 두고 있는 이유가 이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중 의결권이나 충성주 같은 것들을 높이 평가해주고 세제 혜택을 주고 의결권에 우선권을 주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니까 국부펀드가 전략사업에 황금주 같은 것들을 보유하게 하고 이런 추세에 지금 완전히 그 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사주라는 거는 주가 부양이나 재무제표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만으로도 소강 안 해도 회사가 회사 돈으로 저 주식을 살 때는 지금 주식이 싸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서 그 투자자들한테 시그널 주는 효과도 있는 거고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아까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가지고 있다가
우호 지분, 그 화이트 나이트 지분하는 게 그게 왜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거 꼭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다음에 전략적 M&A 할 때 현금보다는 자사주끼리 맞교환한다든지 특히 임직원들한테 그 보상으로 스탁옵션 같은 거 주는 많은 용도가 있어요. 이 모든 거를 그냥 하나로 그냥 자사주는 사가지고 다 소각해라. 그게 왜 소액 투자자들한테 유리하죠? 그게 왜 유리해요? 그리고 네. 그 일본 같은 데도 이런 제도를 했는데 보면 우리가 지금 착각이 뭐냐면 기업이 본질적으로 돈을 잘 벌 수 있게 해주면 주가는 올라가요. 이 일본의 저 밸류업제도 이런 게 주가 올렸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지금 최근에 나온 논문 보면 아니에요. 일본 기업들의 수익 예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대부분이에요. 아까 한국도 상법 개정 때문에 주가가 우리나라 올라간다고 그러시는데요. 그거 전혀 검증된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해봐야 잠시 효과겠죠.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이 올라가는 거는 과거의 다른 나라 주식에 비해서 지금 저평가돼 있었죠. 한국, 일본, 중국이. 그래서 다 같이 올라가죠. 이런 제도 없는 중국 주식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일본도 이미 아베 때 이거 하고 난 이후에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최고치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주가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도 전혀 제가 좀 연구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일단 저는 좀 짧게만 하고 박 교수님 듣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무슨 기업 죽이는 나라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재벌이 성장한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특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말도 못해요.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는 특혜 하나도 안 준 그 재벌의 성장 과정을 한번 보세요. 모조리 특혜예요. 모조리 특혜. 정경유착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도 남아있는 게 전 세계에 하나도 그런 나라가 없는데 보험법 감독 규정을 보면요. 3%를 우려하고 있어요. 네. 비금융 회사, 소위 삼성전자를 지금 삼성생명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취득원가로 해가지고 분자에 계산할 때 3%, 그건 취득원가로 계산해요. 그 분모는 이건 시가로 계산하고. 그게 3%인데 이걸 둘 다 시가로 하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는 가지고 있는 거에 한 60%를 매각을 해야 돼요. 그 이슈가 늘 있죠. 늘 있죠. 이런 특혜를 주는 나라가 전 세계 유일한 딱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아무 나라도 없어요. 뭐가 특혜라고 그러시는 거죠? 근데 그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뭐가 특혜예요? 그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뭐가 특혜냐고요? 그게 왜? 특혜가 아니고 뭐예요? 아니 우기지 마시고 뭘 뭐가 우겨요? 특혜인지 뭘 우겨? 얘기를 하세요. 그 뭐가 뭐 특혜예요? 좀 예의를 지킵시다. 근데 이제 뭐가 삼성전자 특혜냐고요? 이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최초에 이제 순환고리 출자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 그렇죠. 삼성생명이 전자지분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건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거기에 대해 이제 처분을 어떤 식으로 할까를 두고 매 정권 때마다 갑론을박이 있었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결론은 저기 아직은 못 내린 상태 아닙니까? 근데 순환 출자가 왜 생겼어요? 순환 출자가 금융이 없는 나라에서 투자를 하고 회사를 만들려면 순환 출자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고 유럽의 많은 나라도 그렇고 일본은 은행들이 만들었어요. 독일도 은행들이 다 가지고 있고 주요 기업을. 네.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금융시장이 발전한 나라하고 안 나는 나라하고. 그래놓고 그걸 전부 특혜라고 몰아붙이면 그럼 그때로 돌아가셔가지고 60, 70년대 들어가서 교수님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자본이 당시에 없었는데. 압축 성장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어느 정도 그 시대적 환경이 있긴 했었지만 이제 그런 시대를 지나가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자라는 이제 논의들이 계속 나왔죠. 아니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인 시장 거고. 정상화, 아니, 기업 정상화. 자꾸 경영 정상화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네. 기업 지배 구조의 정상이고 모범이 이거라고 하는 이론은 경영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제학에도 없어요. 기업의 지배 구조는 이사들이 주주나 이사들이 결정할 일이지. 교수님은 경제력 집중이 다 풀어줘가지고 왕창 그 기업들이 집중해가지고 IMF 같은 사태가 오면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IMF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나요? 그리고 그걸 풀어주면 경제적 집중이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경제적 보세요. 집중이
국가 경제 발전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 겁니까? 아니 기본이에요, 그거 단정이잖아요. 단정이고 기본이 안 돼. 자, 마무리하시죠. 그 뭐. 이 슈페터의 정도쯤에서. 네. 혁신 이론에 의하면 어떤 기업도 장기적인 지배나 집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들이 더 네. 많죠. 자, 이 정도쯤에서 가름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다음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부러 이걸 안 해야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제가 일부러 쿨다운 시키려고 해야 되겠어요. 이거 박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금 지난주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 최고 구간 하나 더 신설됐어요. 50억 원 이상. 이거는 대신 세율을 조금 당초 예상보다 높였죠. 30%. 근데 이걸 합산과세를 하면 최대 45%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이건 이제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가 아닐까 싶어요. 부자 감세라는 논란을 일정 정도 피하기 위한 합의가 아닐까 싶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분리과세가 이제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확연하게 배당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지?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과거에 높았던 세율에 비하면 25%, 30% 떨어졌기 때문에 높아지긴 지는데 네. 이제 한마디로 표현해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라든가 이 집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들이 좀 소탐 대실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 같은 그 일반 투자가들은 뭐 배당금으로 2천만 원 또 200만 원 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허들 금액이 2천만 원, 3억, 50억이잖아요. 그 50억이 넘는 배당금을 받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한 50에서 100명밖에 안 될 겁니다.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이 그렇죠. 사람들만 받을 겁니다. 네, 뭐 근데 이 사실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재산을 분류하냐 하면 기업 하시는 분들이 대기업 특히 대기업 집단에서 분류하냐 하면 이렇게 배당을 주니까 49.5%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배당을 많이 받아가면 네. 또 주가도 올라가요. 주가 올라가면 상속세 부담도 되고 하니까 주로 어떻게 해서 회사가 이제 이 사람들이 부를 축적해 왔냐면 새로운 자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 투자를 뭐 총수일가 집안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키워서 이 회사를 팔면 양도소득세 25%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명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배당이 대한민국이 주주 환율도 낮고 배당 수익률 따지면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제도를 그 뭐 야당 발의한 의원도 그렇지만 최고 세율을 25%를 해가지고 이런 돈 많은 사람들 부자 감세 맞습니다. 맞지만 이 사람들한테 배당을 적게 주는 근거와 논리적 이유를 다 없애버리고 배당을 활성화하자라는 차원에서 25%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부자가 돈 많이 세금을 많이 절세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걸 네.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이렇게 알량 한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그 금액, 그거에 몇십 명 되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50억 이상 되면 30% 세율을 5% 더 올렸다고 뭐 이렇게 이제 만족스럽다. 이런 시사를 하지 말고 우리 원래 취지 목적 자체가 배당을 활성화시켜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저평가된 주식들 올리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게 그 5% 살짝 더 올린 것 때문에 배당 활성화가 좀 지연되거나 늦게 되면 이게 더 큰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5% 시장에서 알고 있고 기대하던 수준으로 결정됐으면 참 좋았는데 네. 그 알량한 그 부자 감세 5%로 인해 가지고 초를 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런 거 난 다음에도 배임죄는 폐지하겠다고 그래요. 배임죄는 연구 용역 중입니다. 용역 폐지한 건 중인데 아니고요. 예, 폐지한다는 게 또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대기업 그 집단의 총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세금보다 더 무서워하는 거는 감옥 가는 겁니다. 배임죄로 인해 가지고. 근데 그거는 풀어주고 부자 감세 앞뒤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직설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쪽으로 박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좀 보충 설명드리고 싶은 게 왜 배당을 늘려야 되느냐?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장기 투자자가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장기 투자자가 적죠. 적습니다. 없습니다. 네. 거의 없어요. 특히 소액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 안 합니다. 배당 투자 안 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배당 세제를 분리과세해가지고 지금 시도를 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궁여지책이긴 하지만 이 방향은 맞다. 말씀하신 것이 방향은 맞다. 네. 그래서
자기가 세금 많이 내려고 결정하는 사람 대부분 오너들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배당세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배당 조금 하는 그 인센티브를 좀 없애버리자. 없어서 시장이 정상화되면 정말로 우리 시장도 소액 투자를 장기 투자하면 우리 장기 투자해서 지금 미국에서 교수하다 온 사람들이요. 전부 연금이 거기 주식 다 거기서 지금 그 유명한 401k. 그렇죠. 연금 그렇게 계좌 말씀하시는 해가지고 겁니까? 전부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교수들 연금 받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이런 역전 현상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정상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정상화시키면 기업도 정상화되고 시장도 정상화되고 저는 모든 걸 정상화하자는 얘기입니다. 배당 확대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그 좋은 일자리 줄어들고 그러면서 그 우리 국민들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은퇴 후의 준비가 안 되죠. 안 되니까 네. 투자에 대한 게 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 온 국민한테 주가 상승이나 배당을 통해서 되는 게 상당히 좋은 거죠. 네. 좋은데 저는 이제 자꾸 바뀐 사실은 무시하고 옛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해요. 한국 증시의 배당 성향이 2024년에 미국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지금 배당 안 한다 이런 것들이 현재 추세, 현재 기업들의 행동 변화를 과연 감안하고 있는 거냐 하는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 교수님 말씀 중에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장기 투자 안 하는 게 국민들이 뭐 이런 제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증시는 장기 투자하면 망하는 증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그 우리가 S&P 500이나 다우지수 인덱스 펀드에 하면 그냥 길게 보면 끊임없이 우상향이거든요. 네. 한국 증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상당히 그 사이클적으로 취약해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증시가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어쩌면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하는 거가 지금 그 시장의 특성상의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저는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 때 미국 같은 제도에 좋은 제도를 좀 차용을 했으면 어땠을까? 미국은 이제 그 배당 기준일 120일 중에 60일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이 낮고 단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리랑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렇게 돼서 장기 투자에 대한 유도하죠. 유도를 하는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을 좀 도입했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된 네.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뭐 한 가지만 더.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지금 정부 검토 사항 중에 하나긴 합니다. 짧게만 다음 질문 그 있어서.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이제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 소위 에버리지 그 인덱스에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바뀌었어요. 다우존스가요? 그 다우존스가. 블루칩. 그러니까 지가 끝까지 버티다가 빠져나갔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 빠져나갔거든요. 130년이 물론 되긴 됐어요. 코카콜라. 코카콜라 최초 그 회사는 아니고. 아, 그래요? 최초는 아니군요. 그런데 우리 시장 지금 뭐 민주화 이전도 그렇고 민주화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 새로운 기업이 어떤 게 새로운 기업을 기억하세요? 사실 재계순위 1위부터 10위까지는 뭐 변함이 없잖아요. 거의 변함이 그러니까 없죠. 네. 요새 흔히 얘기하는 매그니피스 세븐이니 뭐 이런 전부 신기업들, 혁신기업들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경제력 규증에 의한 폐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벌 기업들이 지금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전부 하청 기업들 해가지고 네. 지금 완전히 기술 탈취하죠. 그리고 단가 후려치기 하죠. 신생 기업들, 벤처 기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 토양을 정상화시키자는 얘기예요. 제가 뭐 이 교수님 얘기에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 환경을 만들어주자, 시장을 만들어주자.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재벌이 과연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네. 그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기술 탈취 이런 거 다 신화입니다. 신화예요. 한번 최근에 기술 탈취를 해서 탈취됐다고 입증한 사례가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없어요. 그다음에 그럼 판결이 많이 있는데. 그다음에 없습니다. 그 우기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실 누가 우기시는 통계를 보지 않고 우기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수님이 그- 오시는 거죠.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같이 검색 쉬운 세상에. 그다음에 왜 혁신 기업이 안 나왔어요? 네이버는 어디서 나왔고 카카오는 어디서 나왔고 센츄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옛날하고 달리 우리나라가 테크 분야의 재벌 포브스지가 한 20명 중에 14명이 다 90년대 이후에 신생기업의 오너들이에요. 네. 왜 안 나옵니까? 마치 재벌 기업만 영속하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까 기업들 순위, 재계의 순위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블루칩 회사 보면 끊임없이 바뀌고 있어요. 네. 바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통계나 실제하고 다른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전 참 난감합니다. 이럴 때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반 정도밖에 못해서 이 세 분은 저희 연말 특집에 다시 모실 테니까 꼭 나와 주셔야 되겠네요. 오늘 다 하실 말씀을 못 하셨죠?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교수님 말씀에 30초만. 예, 배당 성장이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높다 말씀하신 거, 우리 듣는 투자자들이 나중에 지금 너무 원통해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한국이 미국보다 배당 성장이 높지도 않고 미국은 2024년 높았습니다. 미국은 배당보다는요, 잘 들어봐 주십시오. 미국은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친 걸 보고 주주 환원율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우리 한국보다 거의 2~3배가 되고요. 다른 유럽, 일본들도 2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배당이 더 많다, 뭐 배당 성장이 높다 이런 말씀을 딴 데서 하시면 그거는 좀 우리 듣는 소액 투자들은 굉장히 마음 아플 것 같습니다. 재벌의 대주주들이 주가를 높이는 보통은 경영자나 주주들이 주가를 높이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게 불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낮게 가져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거가 뭐냐 하면 거의 약탈적 상속세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배당 제도를 성장보다 중요한 게 배당 수익률이에요. 그거를 배당 수익률 비교하시면 저런 얘기 못해요. 변화를 한번 보세요. 전에 비해서 배당 수익률이나 배당 성향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나를 보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걸 부정하시면 좀 팩트에 안 맞는 저희 거고요. 연말 특집에 다시 그때 나와서 다 마무리 그때 하시죠. 저희 그렇게 연말 하겠습니다. 특집 요 세 분 그대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안 나오겠습니다.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또 제도 개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잘 듣고 수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식은 또 늘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